정지용 회장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간은 정지라는 것이 없다. 누구나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 누구나 쉬고 싶고, 재미를 보고 싶고, 편하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 나는 그 적당주의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하는 것보다 멍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생애 동안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인들이 2생애, 3생애 동안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한 생애에 그런 일을 해놓고 떠난 것이다. 한 생애 동안 놀라운 일을 해놓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자. 그렇다면 누구나 성장과 발전을 거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기업은 냉정하다. 오직 행동함으로써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오직 행동함으로써만. 앉아서 머리만 굴려서는, 말만 늘어놓아서는 성장시킬 수 없다. 몸소 행동해야 한다.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면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적미적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당면한 그 일 하나의 성사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그만큼씩 미룬다고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 결국 사업이라는 경주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투자라는 경주, 그리고 우리가 부를 이루는 그 꿈을 향하는 경주에서 1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꼴찌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계속 촉박하고 밀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시간은 한순간도 정지하지 않죠. 계속 쉼없이 흘러가죠. 우리는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고 쉬고 싶다고 얘기해요. 자유지성 아카데미를 하면서 과제가 많고 힘들다는 민원들이 있고, 저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죠. 그럼 아프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은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이 여러분의 근육이 성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결국에는 성장과 발전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회피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6.29 행사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위인들은 다 파산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파산이 성공의 조건이다. 큰 실패와 고통이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정지용 회장님도 고령교 공사를 하면서 평생 갚을 수도 없을 것 같다는 그 빚을 어깨에 지고 집도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서 노숙을 하고 다리 밑에 판잣집을 지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매일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의 이면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결과만 보죠. 그 이면에 있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모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1963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고도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뭐죠?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회전돼야 되죠. 사람들이 빠르게 물품을 사야 되고, 그리고 공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되죠. 결국 물류의 이동이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동도 빨라져야 될 겁니다.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려면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제깍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당시에 딱 보니까 후진국의 일반적인 현상은 무엇이냐? 수송을 철도에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도 철도 차량에 화물칸을 얹는데 웃돈을 얹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비능률적이니까 물품의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수송비는 상승해가지고 원가가 비싸지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그 물품을 살 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객과 물류 두 부분이 발전해야 된다. 빠르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하는 경험을 현대건설이 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공업이 아니라 중화공업으로 산업의 체질을 전환하려고 했죠. 대규모 공업단지를 마련해야 되죠. 물자도 대규모고 이동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자와 사람의 이동과 유통을 원활히 하려면 원료 생산기지와 공장을 빠르게 접근시켜야 되고 공장에서 소비자로 빠르게 수송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정주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소비자와 공장을 빠르게 연결시키자.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빠르게 연결시키자. 결국 수요와 공급의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결국 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고속도로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시일 내에 경부 간의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한 달 동안 답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공사 예산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건설에만 경부 고속도로 예산안을 내우라고 한 게 아니라 건설부, 육군 공병단, 서울특별시, 현대건설 이렇게 네 군데에 공사 예산안을 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교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억의 예산을 짜고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를 더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에 김현옥 서울시장과 박태원 경기지사가 땅값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라고 경부 고속도로 예산 회의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답을 가지고 있었죠. 논 150원, 임야 100원, 평당 300원 밑으로 매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을 한 게 단 한 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토지 매수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20억으로 매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얼마 만에 끝냈냐면요. 용지 매수를요. 일주일 이내에 끝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요? 돈다발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직접 전 공무원들이 동원돼가지고 토지 매입에 들어간 거예요.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 일주일 안에 용지 매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로 용지 매입을 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게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땅값이 요동치기 전에 신속하게 끝내놓고 공사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당시에 김대중 신민당 의원이 반대를 했죠. 전라도를 푸대접하는 이때 철도가 있는 경부 라인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파행적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67년 12월이죠. 김대중과 김영삼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맹렬히 반대를 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에 지지의 의사를 표했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시의 사면초가의 대통령을 도와서 반드시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이외에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의 결단인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구상도, 톨게이트, 그리고 4차선 고속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박정희 기념관에 가면은 박정희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획이 대단하죠.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보고 직접 스케치를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자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정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부와 번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부 고속도로 계획이 제출되었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요.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은 105달러밖에 안 되었어요. 당시에 북한이 162달러였죠.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죠. 1970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86달러,
북한이 384달러. 역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현저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보십시오.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부족하고 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반대한 게 아니라 당시에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건설이 안 될 것이라고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세계은행에 예산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가 유진 블랙이라는 사람인데 단호하게 반대를 했죠. 대한민국이라는 개발도상국의 신화는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건설과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신화는 불가능해서 세계은행과 IMF에서는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건설과 종합제철소 건설을 다 해냈죠. 세계에서도 안 된다고 본 거를 우리나라가 해낸 겁니다. 우리나라의 1969년 도로 포장률은 8%,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반 도로도 포장이 안 되었는데 고속도로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짓다 쫓겨난 거 알죠? 박정희 대통령도 경북 고속도로를 짓다가 쫓겨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비난을 가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재벌들이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라고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했죠. 경부고속도로는 정치적 공사다.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김대중처럼 그 돈으로 보리를 사서 국민들을 먹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짓지 않고 그 돈으로 보리를 사서 국민들에게 먹였다면 우리나라에 지금이 있었을까요? 넷달바님이 역사는 반복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월 25만 원씩 나눠주면은 국민들이 부유해질까요? 그 예산이 있으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예요. 그럼 동일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패하더라도 석유를 시추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돈으로 국가의 천년 대계가 될 수도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이 깨어야 되고 국가 지도자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결국 견인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 세력들에게 지지를 모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5만 원을 받아가지고 외식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쌈짓돈을 쥐어주는 거에 지지를 모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모아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더 현명해지고 정주영 회장님 말씀처럼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세계은행까지도 반대하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직접 헬기를 타고 노선을 검토하고 직접 지도에 노선을 그리고 수정하고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갔죠. 여러분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조사했던 조사단장을 맡았던 사람이 안경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조사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오전 10시쯤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여러 지도에다가 그려놓고 그 지도를 비교하면서 새벽 5시부터 작업을 하고 아침도 안 드신 채로 그 작업을 한 거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의견을 묻더라. 이런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보다 더 이른 시간에 더 깊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빨리 실행을 했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의 인터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인터뷰에서 지도자의 덕목이 뭐라고 하죠? 어느 누구보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이 많았으면은 실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을 때 신속하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정희라는 지도자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이미 스스로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선을 그리고 그 그린 노선도를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그 구간을 일일이 답사를 하면서 본인이
값싸한 결과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당시 언론과 민주당 야당은 박정희가 흥선대원군처럼 경부 고속도로를 짓다가 정권이 무너지고 망할 거라는 저주 섞인 비난을 가했다는 거죠. 재벌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 타고 놀러 댕기려고 경부 고속도로 만든다. 이런 선동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부 고속도로 계획이 1967년 초안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 초안과 달라지죠. 대구에서 울산 쪽으로 꺾여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요런 안으로 확정이 되니까요. 자, 여튼 우리나라의 도로 포장도 안 됐고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돈도 제대로 없는 이 나라에서 오직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희망 하나로 경부 고속도로 대역사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렇게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괴뢰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공산당들은 입으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쟁 준비에만 광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김일성 도당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기 때문에 천리마 운동이다, 7개년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부 허울 좋은 건설 사업이지 전부 전쟁 준비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나날이 커가고 경제가 건설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의 국군의 실력이 나날이 커가는 데 대해서 가장 초조하게 생각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핵책을 했느냐. 이대로 둬가지고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북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를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무장 간첩을 집어넣거나 무장 게리라를 집어넣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치안을 교란을 하고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치안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러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도록 맹글라서 경제 건설이 안 되게끔 비방을 하자는 거예요. 김일성의 뱃속에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환히 거울을 들다보다시피 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을 해봤자 6.25 때와 같이 헐락헐락 넘어갈 그런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때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우리 60만 국군도 아니라는 것을 공산 집단들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공산당의 무장 간첩이 들어오면 간첩을 두드리 잡아버리고 게리라가 들어오면 드론 쪽쪽 우리는 잡아버리고 적이 전쟁을 도발해오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 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도 늦춰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둡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1968년 2월 1일에) 서울 수원 고속도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대건설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죠. 총 사업비가요 1967년 예산의 23%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였어요. 산업의 대동맥을 만들어서
경제를 빠르게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노선의 길이가 428km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은 북한보다 못 사는 이 나라에 428km는 당시 동양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동양 최대의 단일 노선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황당하죠. 아무도 이 황당한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두 명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단일 노선으로 동양 최대의 고속도로를 430억의 공사비로 428km의 고속도로를 430억 원의 공사비로 3년 안에 건설하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모험적인 도전이었던 거예요. 건설회사도 이 공사비로 고속도로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현대건설 빼고 모든 건설회사들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600억이 넘는 공사 예산을 적어냈잖아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구호는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튼튼하게. 이건 말이 안 되죠. 더 싸게 지으면은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빠르게 지으면은 더 싸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의 토메이 고속도로가요. 1969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10년 걸립니다. 이 토메이 고속도로가 길이가 346km였거든요. 경부고속도로는요. 428km였어요. 토메이 고속도로가요. 1km당 사업비가 8억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km당 1억이 들었죠. 경부고속도로는. 일본 토메이 고속도로의 8분의 1의 가격으로 8분의 1의 예산으로 지은 거예요. 토메이 고속도로가요. 완공하는데요.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완공하는데 얼마 걸렸죠? 3년이 채 안 걸렸어요.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을 했습니다.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최단 기간, 단일 노선으로서는 동양 최대, 그리고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가장 저렴하게 지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싸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사 인력이요. 892만 명입니다. 중장비가요. 165만 대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77명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됐죠. 892만 명이 동원된 대역사였던 거예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으려면요. 얼마가 들까요, 여러분? 429억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970년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당시에 짜장면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짜장면이 얼마였을까요? 물 한 잔 마실 동안 답을 올리고 계세요. 상상날개님 50원, 리치맘님 60원, 미실님 150원, 힐링님 500원, 정윤정님 90원, 이년님 10원, 수호천사님 50원. 짜장면은 1960년대 말에 15원이었다고 합니다. 15원. 이년님이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장면은 7,000원이죠. 그러면은 지금 7,000원 그리고 예전에 15원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총비용 430억은 지금으로 치면은 2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대역사였다.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단일 노선으로서는 동양 최대의 고속도로를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최빈국에서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968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시발점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 입구. 지지난 강의할 때 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국산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라고 퀴즈를 냈었잖아요. 최초의 국산 자동차 이름은 시발입니다. 국제차량공업사에서 출시했죠. 1963년에 단종이 되었는데요. 첫 출발이라는 의미의 시발택시라고 당시에 있었죠. 시발택시가 최초의 택시이고 최초의 국산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년 안에 지어라.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였어요. 대통령의 요구 조건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서울 부산 간 이동을 5시간 이내로 끊어라. 그리고 무조건 3년 안에 완공해라. 왜 3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됐을까? 왜 이렇게 빠른 건설에 사활을 걸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도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수요도 빨라지죠.
그리고 물류 비용이 낮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공장에서 또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죠.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 결국 이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생기죠. 그러면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은 연관 산업의 공급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여러분이 아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 발전의 정도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인 거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자유시장 경제가 낫다라는 우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야지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롯해서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성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1971년에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이전에 고속도로를 완공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3년 안에 끝내야 된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은요, 거의 뭐 전쟁이었던 거죠. 군사 작전이에요. 군이 대규모로 투입돼가지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군인들이 다 여기에 투입돼가지고 공사에 임했었고요. 그래서 저렴한 것은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공사에서 비용을 상당 부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고, 군인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경부 고속도로는 군사 작전식으로 그 공사가 진행이 됐었죠. 경부 고속도로의 공사 감독들이요, 군인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군인들로 채용을 해야지 이게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공사 감독관들을 군인으로 채용을 했는데 육사 장교들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공사 감독관을 뽑는 조건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공사 감독관을 뽑는 조건이 결혼을 하면 안 됐어요. 무조건 미혼 감독관들, 미혼이 조건이었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안 해야 집에 안 가도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돌아갈 가정이 있으니까 퇴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도 봐줘야지. 가정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군인들은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으로 뽑은 육사 장교들이 다 미혼이 조건이었어요. 미혼. 너네 돌아가지 마라. 여기서 밤새. 그래서 미혼 감독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 건설에 매달리게 되죠. 한국도로공사 50년사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언 땅 위에 집을 깔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트럭 꽁무니에 버너를 매달고 반복 운행을 해 대지를 녹여가며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장비가 부족하면 맨손으로, 손마저 부족할 경우 정신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이러한 열정은 민간인 노동자에게도 전달되어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고속도로 공사라는 게 일반 도로공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공병부대 장병들, 군인들이 달래내 곡에 구간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공사가 아니에요. 산이 나타나면은 산을 깎아야 되고 터널을 뚫어야 되고 강과 골짜기를 만나? 그러면은 다리를 세워야 돼요. 교량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도나 시내 도로하고 완전 달라요. 시공 난이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산을 뚫고 강을 건너면서 고속도로 노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중장비가 있습니까? 당시 중장비라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420km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크레인이 수백 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크레인이 몇 대였냐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크레인이 딸랑 2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필요한데 딸랑 2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공사가 됩니까? 이 공사가 안 되죠.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중장비를 대거 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현대건설이 들여온 장비들로 대우를 갖춰가지고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래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00대의 최신 중장비를 현대건설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건설에게는 모험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낙동강교 건설 공사를 보고 계십니다. 1969년 경부고속도로 외관 공구 건설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투입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장비가 부족하면 손으로 하고 손마저 부족할 경우에 정신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는 군인들, 공병단의 군장비와 군인들이 대거 투입돼가지고 공사를 군사작전식으로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군사작전이라니까요. 현역 장교들이 공사 감독관을 하면서 미혼을 뽑아가지고 집에 퇴근을 안 시킨 거예요. 밤새 공사 현장에 남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감독하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부패라든지 근무 태만을 군인들이 지휘를 함으로써 차단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군인들의 공적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군인들이 자기들의 수하인 것인 양 국회에 불러가지고 별 3개, 별 4개 이런 군을 지휘하는 장성들을 불러다 놓고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벌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청문회 시작 전 증인 선서부터 몰아붙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기훈 증인,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훈 측은 얘기했죠? 예.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잠시 내보내는 것처럼 회의실 밖에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일종의 망신 주기에도 가까운데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인들을 망신 주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폐악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씁쓸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은 군인들이 만들어 온 것이다. 저는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할 수 있게 된 이유도 이 경부 고속도로에 투입된 군인들의 노고가 없었다면은 이 경부 고속도로도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9년 3월 경부 고속도로 공사업자 회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고민하고 예산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공사마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업자 회의에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쭉 들어와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의 구호를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튼튼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군인들을 투입해 놓으니까 이 공사업자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리가 없죠.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가는 이익을 남겨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익을 월급으로 지급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의 돈을 퍼넣어서 망하고야만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선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역시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것밖에 없다. 공사 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공기를 줄여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이익을 내는 길이다. 그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최신 중장비를 2,000대 넘게 보유해서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 2,000대의 중장비를 도입해왔는데 1965년에 국내 건설업체가 모두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총수가 1,600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건설업체의 장비보다 더 많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현대건설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회고록에 보면은 내가 사들인 중장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전 6교 건설 공사를 보시면은 산이 있으면은요, 산을 깎아야 돼요. 이거 지금 산하고 강을 다 이거 깎고 메우고 해가지고 지금 6교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난공사를 이 당시에 진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도전정신, 모험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헬기와 찝차를 타고 직접 시찰을 하고 현장 감독관처럼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을 진두지휘한 최고사령탑이 청와대라는 거를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사령탑이다.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항상 고속도로 지도가 쫙 펼쳐져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지도를 점검하고 고속도로 경로를 체크하고 고민하고 헬기 타고 찝자 타고 현장 시찰을 다녔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건설 현장을 직접 뛰면서 실무를 담당했어요. 정주영 회장님도. 왜? 대통령한테 특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가 자기 집이었고 자기가 현장을 시찰할 때 타고 다니던 찝차 거기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공사에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부고속도로 현장에서 나는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했다. 작업 현장에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현장 지휘를 했다. 찝차를 타고 모든 현장을 돌았는데 잠을 잔 것은 차 안에서였다. 차 안이 내 침실이었다. 대단하죠.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고속도로 공사를 해낸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의지와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을 보게 됐다는 거죠. 아까 최대의 난공사라고 생각을 했던 대전 6교가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1970년 6월 29일입니다. 네, 대단하죠.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고속도로 얘기를 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밤중에 새벽에 나를 불렀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에 대한 열정적인 집념과 소신, 실행력을 존경했다. 사심 없이 나라만 생각하던 대통령을 돕고 싶었다. 정주영 회장님이 유일하게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하죠. 정주영 회장님의 인터뷰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공은 그 과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68년 12월 21일에 드디어 첫 공사 구간인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고속도로 위에 샴페인을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유명하죠. 경인고속도로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샴페인을 도로 위에 쫙 뿌리는 모습이에요.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가 정말 빠르게 준공이 되면서 영등포에서 인천까지 30분 이내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10개월 만에 경인고속도로가 완공이 됐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지금 1년 만에 고속도로를 완공시켜낼 수 있나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죠. 5년, 10년 걸려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통상적으로 지금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온갖 타당성 검토 등을 다 거쳐야 되니까 최하 5년 이상 도로 건설이 소요되죠. 이렇게 이제 경인 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나머지 구간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밤에 불러가지고 고속도로 관련 회의를 하면서
정주영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정주영 회장을 보고 그 자는 것을 가만히 뒀다고 이야기하죠. 정주영 회장님이 현장에서 차에서 잠을 자고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할 때도 언제나 작업복 차림으로 왔다가 회의가 끝나면은 다시 고속도로 현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피곤하고 힘든 노고 속에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고개를 떨구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졸고 있는 모습을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정주영 회장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정주영 회장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 사장, 내가 미안하구만. 그렇게 고단한데 좀 더 자다 깨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를 해줬다고 하죠. 훗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지금 졸고 있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언짢은 얼굴을 했을 텐데, 그 자리에 대통령께서 내가 자고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내가 깨어난 이후에 내 손을 꾹 잡으시더니 정 사장, 내가 미안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평생 잊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대단한 분으로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지도자로서도 따뜻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자, 경부 고속도로 현장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박정희가 있고요. 여기 정주영이 있죠. 자, 이거는 당시에 육군본부에 검사과장하던 윤영호라는 사람이 증언을 한 건데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새벽에 나갔대요. 점검을 하려고. 근데 정주영 회장의 지프차가 딱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차 안을 딱 보니까 밥그릇 하나가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정주영이 여기서 잠을 자고 이 밥그릇으로 밥을 먹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정 사장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현장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에 딱 나가가지고 정주영 사장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사장님, 차 안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건강을 망치십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 사장님, 고속도로를 무사히 완공하려면 정 사장님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주영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보다 더 일찍 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영호 검사과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정 사장님, 그분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굴까요? 자, 정주영 사장이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건설 현장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물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주영이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일하고 했는데 이게 누굴까? 양파깡님, 이명박 전 대통령, 내 딸바님, 건설 근로자. 전체로 넓히세요. 세계 전체로 다 넓혀보세요. 정주영 나보다 더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박은희 님이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정답은 이병철 삼성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운전기사를 24시간 대동해가지고 새벽 3시에 출동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보다 더 빨리 출근해요. 이병철 삼성회장은 새벽 3시에 운전기사 깨워가지고 출근합니다. 새벽 3시에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검사과장이 이병철 회장님보다 더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병철 회장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분이야 뭐 더할 나위 없고요. 누굴까요? 이병철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 누굴까요? 극한 직업입니다. 네, 극한 직업이에요. 정주영보다 더 빨리 출근하는 사람은 이병철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병철보다 더 빨리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거를 정주영이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치맘님, 변중석 여사님, 내 딸바님, 남은 며느리들 누굴까요? 이병철 삼성 회장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한 명 있대요. 누굴까요? 답이 또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왔어요. 바로 이명박 현대건설 중장비 관리 과장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정주영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이병철 삼성 회장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당시 고속도로 중장비 관리 과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는 현대건설 직원이었습니다. 과장이었어요. 중장비가 건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 중장비를 수입해서 가져와가지고 그 중장비를 다루고 관리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현장에서 365일 살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새벽 3시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걸 보고 나서 잠을 자고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정주영보다 박정희보다 현장에 제일 먼저 새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직원이 이명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이명박이 30대 현대건설 사장이 된 거예요. 이명박 과장입니다. 이명박 과장이 전 직원이 새벽 6시에 출근하도록 하고 자기는 이미 새벽 3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싹 다 정리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지시해야 될지를 다 이미 머릿속에 다 탑재를 해놓고 직원들의 출근하자마자 작업들을 지시를 했었다고 하죠. 이명박이 6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이 더러운 세상 젊은 놈 만나서 고생하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이명박이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출근 시간을 새벽 6시에 일을 해라. 나는 그거보다 더 일찍 출근하겠다. 젊은 놈 만나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이명박 과장이 솔선수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정주영 회장님도 근로자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리더의 모범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명박이 남자 직원만 다루는 게 아니죠. 여자 직원들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명박 과장이 여자들한테도 출근을 일찍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직원들이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요 화장을 하는 데만 최소 30분이 걸려요. 출근 시간을 30분만 늦춰주세요. 남자들이야 세수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화장을 하잖아요. 출근 시간을 늦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과장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30분만 늦춰주세요. 이명박 과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리치맘님 1분 더 줄게. 넷달바님 쌩얼도 이뻐. 엘레강스님 더 일찍 일어나라고. 리치맨님 마스크를 쓰세요. 아, 창의적인 답변들이 많이 있네요. 정윤정님 안 한 게 더 이쁩니다. 30분 일찍 일어나. 주선아님 이명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명박 과장이 여직원들에게 출근 시간은 그대로 지키세요. 출근 시간 30분 더 늦게 안 됩니다. 와 미쳤어 오늘. 박은희님 미쳤어. 와 이명박 현대건설 중장비 관리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화장을 해놓고 주무세요. 박은희님 다 정답 맞습니다. 박은희님 정답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맞췄지? 네, 이명박 과장이 여직원들에게 밤에 화장을 하고 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직원들을 아주 쥐잡듯 잡아가지고 여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과장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감동을 했죠. 그래서 중장비 관리 과장 그리고 현대건설의 이사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소 나이에 30대의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 셀러리맨의 신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정말 가차없이 심하게 대하고 때로는 정강이도 걷어차고 따귀도 때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지휘하고 지시했다고 하죠. 정주영 회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근로자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목청도 높여야 하고 정강이도 걷어차야 하고 따귀도 때려야 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나 회사에서나 무섭고 끔찍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경영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회사에서 따귀를 맞고 정강이를 걷어차인다면 큰일 나죠. 네, 9시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고속도로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지휘를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다. 회장조차도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뭐 교사들의 체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군 장성을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복도에 세워놨던 민주당 정치인도 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퇴장을 시켜서 복도에서 반성을 시키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다시 나가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해당 회장이 국민적으로 사과를 하고 물러나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고속도로의 역할도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때 고속도로 자체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상활주로도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건설을 하면서 비상활주로 건설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설계가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선 공사를 하다가 노선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즉석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바꿔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산기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와의 전쟁이 밤새 여관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천안 언양 대전 공구 감독을 했던 최강규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서를 작성할 때면은 계산기와의 전쟁이 여관에서 시작되었다. 1년 중 반 이상은 집에 못 가고 여관에서 밤새 작업을 했다. 수동식 타이거 계산기를 돌려가면서 밤새 단가 산출서 등을 체크하면서 복잡한 내역서를 주판으로 덧셈과 뺄셈을 하며 현장에서 정확히 산출했다. 매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값싸게, 보다 튼튼하게. 불가능한 구호죠. 보다 빠르게 하는데 어떻게 값싸질 수 있겠습니까? 튼튼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값싸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구호라는 거예요.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판, 반갑네. 정윤정님, 맞습니다. 주판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계산기라는 게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요게 타이거 계산기, 아래에 있는 게 주판. 지금처럼 전자식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밤새서 여관에서 이 주판과 이 타이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설계서를 바꾸고 단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을 하면서 정확히 산출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 계산기 좀 특이하죠? 요 타이거 계산기 아는 분 있으세요? 타이거 계산기 모르실까봐 타이거 계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타이거 계산기예요. 네, 요게 타이거 계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기계가 엄청 크죠? 네, 그래서 타이거 계산기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계산기를 쓰고, 그리고 간단한 계산은 주판이 훨씬 빨랐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리치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또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면은 제일 힘든 구간이 여러분들 요 대전, 옥천, 김천, 구미 요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었는데, 요 김천에 추풍령이 있잖아요. 이 추풍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사 구간에서 한신령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 김천 추풍령 산 허리를 불도저 운전사가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 백발노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산은 내 집이야. 거처를 옮길 때까지 기다려주길 바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3년 안에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불도저 기사가 보고를 했대요.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김천의 추풍령 산 허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산신령이 며칠만 거처를 옮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사 감독관에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공사 감독관이 군인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운전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불도저를 운전하는 거를 그만두고 공사 현장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투입되겠어요? 공사 감독관이 군인이잖아요. 해병대 출신을 뽑아가지고 불도저 운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김천에 있는 교동 부근의 산허리를 또 깎아요. 깎았는데 또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이 산은 내 집이야. 거처를 옮길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나. 근데 이 불도저 운전사가 군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나타났는데도 그 산을 그냥 깎아버린 거예요. 그 산을 깎으니까 나중에 그 불도저의 흙 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사가요, 시름시름 앓다가 아파가지고 누워버리고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 구렁이가 죽어서 발견이 되고 이 운전사 해병대가 시름시름 앓다가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김천 구간의 산신령 일화입니다. 자, 보시는 현장은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굴착과 완공 현장입니다. 요게 길지터널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난공사 구간이잖아요. 길지터널, 당제터널, 낙동강교. 아까 낙동강교는 보셨고요.
요게 이제 길지터널 구간이고요. 낙동강교 공사는 봤고요. 그 다음에 최고 난이도 공사가 당제터널 구간입니다. 당제터널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최대 난공사인 당제터널 공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 당제터널 공사에서 활로를 못 찾아가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 당제터널이 1000m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 당제터널 보시면은 김천 중심으로 위에서 터널을 뚫고 아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게 설계를 했어요. 정윤정님, 재밌게 해주려고 금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산신령이라.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여기 깎지 말라고 했는데 깎아가지고 해병대 장병이 죽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산신령 일화는요. 여튼 이 최고 난이도의 당제터널 공사, 이게 이제 마지막 고난이도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달구지를 동원해가지고 장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터널을 굴착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터널 굴착을 보시면은 굴착을 하면은 흙이 있고 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터널 굴착이 되려면은 바위가 있어야 돼요. 바위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흙이 있으면은 흙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제터널 공사하면서 이 굴착을 하면서 파들어가다가요, 이 토사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제터널 구간에서 여기 토사가 있으면 안 되고 바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터널을 굴착해 나가면서 계속 흙이 나오니까 이 토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계속 낙반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위협을 느낀 인부들이 여기서 더 이상 공사 못하겠다 해가지고 현장을 다 떠나버렸다고요. 이 토사가 무너지고 낙반이 있는 사고가 거의 뭐 15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부상자가 속출하고 사람이 죽고 당제터널 공사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었을까? 공사한 사람들이요, 이 터널 안에서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귀신을. 그래서 이거는 산신령이 아니고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공사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소백산의 귀신이 화났다고, 화난 귀신을 돌려세워라, 더 이상 공사하지 말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공사하지 말아라, 소백산 뚫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열받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토사가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굴착을 하고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굳게 만든 다음에 다시 굴착을 하고 또 시멘트를 치고 또 굴착을 하고 시멘트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데 그 시멘트를 치고 다음 굴착을 하고 시멘트를 치고 다시 굴착을 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시멘트를 쳐서 굳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토사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발파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시멘트 치고 굳으면 또 발파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콘크리트를 치면은 일주일 걸려야지 다음 발파를 할 수 있으니까 1000m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일반 시멘트는 안 되고 조강 시멘트로 공사를 해야 가능하다. 이걸 이제 당시 터널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건설부의 담당자 이문옥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조강 시멘트로 하면은 가능하다. 왜냐면은 일반 콘크리트는 일주일이 걸려야 굳는데 조강 시멘트는 굳는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12시간이면 굳는 거죠. 그럼 12시간 굳으면 다음 발파를 할 수 있다. 근데 조강 시멘트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강 시멘트로 하면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규모의 손실을 보는 거죠. 이 공사를 맡은 정주영 회장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당시에 나는 이 공사는 주판 엎어놓고 덤벼든 일이야. 이익이냐 신용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이익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돈을 모은다고 해가지고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신뢰, 신용을 모아야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손해봐도 되니까 신용을 지키자, 신뢰를 쌓자. 우리가 약속했던 공기는 지켜야지. 돈이 든다고 해가지고 공기를 1년, 2년, 3년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대시멘트 공장을 모두 조강시멘트 생산체계로 전환해라. 대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맞춰가지고 신뢰를 지키고 신용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단양시멘트 공장의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조강시멘트 생산으로 다 전환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조강시멘트를 생산해가지고 당제터널 굴착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단양시멘트 공장이 전량 조강시멘트를 생산하고 그 조강시멘트를 당제터널에 투입을 하면서 당제터널에 시멘트가 빨리 굳고 다음 발파를 하고 빨리 굳고 다음 발파를 할 수 있게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인부를 일시 투입을 하고 당제터널을 빠르게 불착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주영 회장이 직접 터널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또 이거 낙반사고 일어나고 토사 붕괴돼가지고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직접 터널로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존경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외치고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회장이 나서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업자들이 위험하다고 공사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위험하죠. 물론 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있겠지만 회장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돌격대장이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현장의 근로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명이 넘는 인부들이 정주영 회장하고 개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굴을 다 파들어 가고 해가지고 결국 조강시멘트를 투입해서 1970년 6월 27일에 만세소리와 함께 당제터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난공사 구간이 모두 끝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888일의 대역사를 마치고 드디어 완공이 되지요. 1970년 6월 27일에 끝났고요. 1970년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하면서 군사작전식으로 공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개통식 전에 순직자 위령탑을 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순직자 위령탑에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에서 77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북 옥천에 위령탑이 세워졌고요. 여러분 7월 7일이 뭐죠? 7월 7일이 도로의 날이죠. 이 도로의 날에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순직한 77명에 대한 순직자 추모제가 매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은 충북 옥천에 있는 금강휴게소의 고속도로 순직 위령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입니다. 축풍령에 세워져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체크해 놓은 데가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쓴 문구인데요. 여기에 조국 근대화의 길이자 국토 통일의 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이드에 있는 문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원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에 있어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조국 근대화의 목표를 향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자랑,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의지였어요. 장비가 부족했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댈 곳은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900만 명이 투입됐어요. 단군 이래 900만 명이 투입된 건설 역사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현장 인부들이 밤새 휴일 없이 공사에 매달렸고요. 현장을 지켰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이 건설 현장에서 고인이 된 순직한 77명 이 근로자들이 지금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만들어준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돌아가신 이 77명의 순직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순직자 유가족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속 건설사에서 유가족들한테 그 당시에 5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하니까요. 50만 원을 지금 가치로 계산해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50만 원. 제가 아까 1960년대 짜장면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얼마냐면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고 건설사에서 죽은 순직자들 한 명당
50만 원, 현재 가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현재 가치로 50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나와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너무 힘든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계산한 거는 정확하게 물가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튼 그 현재 가치로 봤을 때 2억 3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타당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얼마가 지났습니까? 50년 정도가 지난 거죠.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들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유가족들이 이제 섭섭함은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라도 면제해주면 좋겠다.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언론에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렵게 사는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간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라도 좀 면제해주면 고맙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왜냐면은 저는 이분들이 이 경부 고속도로에서 순직한 분들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는 유가족들, 뭐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 뭐 열사라고 하는 분들, 뭐 그분들도 지금 뭐 수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산업화를 이루어낸 이런 역군들, 이 순직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만들었던 산업화의 역군이 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돌아가신 순직자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88일의 대역사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7월 7일에 전 구간 개통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대역사의 장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쵸. 박은희님, 뭐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등등등 해가지고 온갖 특혜를 받는 마당에 경부고속도로 순직자들은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정도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이 긴 430km에 달하는 거리를 4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개통되면서 명절 귀성도 생겼고 뭐 전세버스 타고 서울과 부산 간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지방도 여러분들이 관광하기 굉장히 좋아졌고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도 가고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네, 고속도로에 얽힌 추억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고속도로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은 저는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피 밑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버스 타는 게 지금도 힘들어요. 버스 타면 멀미를 해가지고 저는 이 고속도로 생각하면은 이 버스 타고 멀미하던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다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는 기사는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오랜 꿈 실현. 박정희 대통령이 치사를 하면서 자립과 번영이 닥쳐올 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립과 번영이 닥쳐왔죠. 경부 고속도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했죠. 서울 중심이 아니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곳들이 이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전국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을 높여준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부 고속도로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완공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언했던 자립과 번영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1970년 7월 7일 개통식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정지용 회장님,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이한림 장관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류는 정말 중요하죠. 도로를 통해서 물류가 이동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인천항, 부산항이 연결이 된 거죠. 서울과.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생산 공장들, 도시들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류가 그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사람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화물 수송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중화학공업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다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도로 수송 실적을 보면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될 당시에 수송인 수가 연 인원 기준으로 이 당시보다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났죠. 281억 명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수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 기준으로요. 화물 수송 실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여객보다 화물이 엄청나죠. 이게 6,200만 톤이죠. 1970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18억 톤이죠. 18억 톤. 엄청나게 화물 수송 실적이 늘어났죠. 물동량을 보시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물동량은 571만 톤에서 4억 6천만 톤으로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한 걸 알 수 있죠.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왔을까요? 도로공사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의 1970년 이후의 개통의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발생 편익이 약 351조 원이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아예 안 짓거나 개통이 늦었을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10년 정도 개통이 늦었을 경우에는 약 245조 원, 그리고 아예 안 만들었을 때보다는 약 351조 원의 편익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1970년 개통 당시만 할 때도 이게 정말 건설하는 게 맞나, 개통해 놨는데 이게 실제로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까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가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4차선, 6차선으로 지어진 경부고속도로의 양쪽을 50m씩 남겨놔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도로가 부족해진다. 필연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 양옆을 50m씩 남겨놔서 확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인근에는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해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박정희의 예측대로 도로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양방향으로 4차선을 만드는 게 최선이었지만 미래에는 자동차의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결국 더 많은 차로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확한 박정희 대통령의 선구안에 따라서 현재는 이 고속도로가 10차선까지 확장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미래를 보는 안목과 해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고속도로를 시작할 때 국내에서는 우리 재정, 우리 기술로는 무모하고 불가능한 공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식으로는 무모하고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공무원, 건설업자, 기술자, 노무자들의 심혈과 정열을 그리고 모든 기술을 다 쏟아부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88일의 기적,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의 대역사가 마무리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는 국제 자동차 도로망이죠. 아시아 하이웨이의 1호선 구간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국제 자동차 도로망 아시아 하이웨이를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가 1호선이 되죠. 훗날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평양, 중국, 동남아, 인도, 터키까지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우리나라가 융성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디벨로퍼죠. 정주영 회장님이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동산 건설업이야말로 인간으로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은 성공할 수 없는 업종이며 건설 책임을 훌륭히 완수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고 능히 해낼 수 있다. 대표적인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책임자 출신이죠. 이 건설 책임을 훌륭히 완수한 사람, 이 분이 나라를 이끌었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업에 성공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특히 모험적인 정보, 모험적인 노력, 모험적인 용기가
필수적이다. 자, 여러분에게는 모험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미지수가 있고 수많은 위험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 그만큼 힘들지만 성취감도 크다. 자, 여러분,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극복해내고 그만큼 힘들지만 큰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싫어해야 될까요? 정주영 회장님은 시간 낭비를 제일 싫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낭비를 제일 싫어해야 된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내에 주어진 일을 해내는 훈련,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독려, 응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도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해낼 수 있게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다른 사람들이 10시간을 일에 쓴다면 우리는 20시간, 30시간을 일에 투입해서 뒤처진 실력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10시간을 노력한다면 우리는 20시간, 30시간을 노력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키워내자. 이것이 바로 기업이 발전하는 길이고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해보자고요. 쉬자는 얘기를 안 하죠. 많은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독하게 일을 시키며 직원들과 나 자신,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 모두의 발전을 위한 이로운 채찍을 때리는 것이다. 그렇게 단련되어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놓아도 안심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로운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 모두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자고요. 매일매일이 발전 그 자체여야 한다.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오늘과 내일이 같다면 이것은 정지가 아니라 후퇴라는 것을 명심해라.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는 매일 발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계십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가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지가 아니라 후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 걸음씩이라도 매일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매일 발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고 추월당하는 것을 넘어 밀려 추락하게 되며 추락을 다시 되돌리기는 힘든 법이다. 실패하고 추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큰 성공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발전하지 않으면은 그 추락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추월하고 추월당하는 게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강력한 미덕이 뭐죠?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이 있을 때 비로소 상호 발전하고 상향 평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일을 하지 않고 서로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하향 평준화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바로 하향 평준화인 것이죠. 경쟁을 장려하지 않는 거죠. 경쟁을 악으로 보는 거죠. 저는 경쟁을 미덕으로 봐야 되고 경쟁을 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경쟁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인 회생제도라든지 파산제도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강의 시작하면서 정주영 회장님의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강의 중간, 강의 말미에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들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고 북한을 추월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의 번영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부를 꿈꾸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의 역사를 보고 또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생애 동안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인들이 2생애, 3생애 동안 여러분들이 감탄하는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한 생애 동안 그런 일을 해놓고 떠난 것이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기운을 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내고 또 여러분들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시카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적당히 쉬고 싶지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밀도 있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시카님 좋습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는 매일 발전해야 된다. 정윤정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성취하라. 리치맘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양파깡님 도전정신. 정윤정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매일 노력하고 발전해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최희선님 훌륭하신 분들 일깨워 본보기로 삼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경부 고속도로의 대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장 발전에 다시 한번 도전과 자극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마나로님, 도전하는 지도자가 미래를 열어간다. 나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이룰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지성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든 법인인 지카22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인 프리진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면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 자유진영 언론이 어떻게 역사가 쓰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훗날 자유진영 언론 역사에 쓰여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진영에 우리가 처음이죠. 그래서 편집국장님, 달타양님과 알고 있는 한 기자님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했던 거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님이 경북 고속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발전은 없었을 것이고 무역대국 10위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 것 같고 미약할 것 같아도 저는 이걸 한번 끝까지 끌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 기자들이 등록한 사람이 지금 130명이 넘잖아요. 130명이 넘는 시민 기자들과 자유진영의 새로운 운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거, 자유시장 경제의 확산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보죠. 여러분들은 모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프리즌 뉴스, 프리즌 경제 사이트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사이트가 완성되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기사의 초안들이 홈페이지에 다 얹히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채널의 구독자라든지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후원에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저한테 일 많이 벌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몸이 힘들지만 그만큼 큰 보람과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요. 언론도 신경을 쓰면서 작업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 서울 모임하고 대구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강원까지 이렇게 모임이 다 전국적으로 결성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언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운동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진영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초고 우리가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은 새길 없이 12시 57분에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막곡 듣고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한자님 노래 UNI 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책한자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UNI. No matter what happens, even when the skies are falling down, I promise you that I'll never let you go. 내가 쓰러질 때 절대 흔들림 없이 강한 눈빛으로 몇 번이고 날 일으켜줘. And you 힘에 겨울 때 슬픔의 벼랑 끝까지 또 어김없이 찾아와 두 손 잡은 그대에게 난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한 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날 위해 감춰왔던 아픔이 보여요. You and I together it just feels alright. 이별이란 말은 never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 You and I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 마. 안녕이란 말은 never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와 나기에. 다른 사랑처럼 우리 사랑 역시 조금씩 변하겠죠. 하지만 제발 슬퍼 말아요. 오랜 친한 친구처럼 나만을 믿을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I promise you that I'll be right here baby. 난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한 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날 위해
just you and I.